이게 한꺼번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봄은 그냥 오는 법이 없나 봅니다. 지난주 내내 추웠습니다. 눈도 제법 내렸고요. 오늘은 여태까지 중에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겨울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맵찬 바람이 사납게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느덧 2월 초순을 넘어 중순 무렵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겨울이지만 봄도 멀지 않았습니다. 좋은 봄이 오게 하려면 부지런히 좋은 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목을 키워줄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치평론계의 최고봉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봉은 아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최고봉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평론으로 시사평론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신 분입니다. 박관천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 덩치가 커서 별은 못 됩니다. 아니 무슨 말씀? 별이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거죠? 별이 얼마나 큰데요. 일단 네. 우리 박 선생님이 이 창원지검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검의 검사들을 상대로 취재를 꽤 하셨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분위기 정도는 알아보는 그런 네. 수준이죠. 예. 그런데 뭐 제가 보니까 이 명태균 씨가 소위 가지고 있다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 변호사님 잘 자주 가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에 보면 약간 초조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에 지난 12월 12일 날 폰 3개와 USB 하나를 제출했죠. 네. 근데 자기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자료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거하고 현재 검찰이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좀 많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도 좀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검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바라는 만큼 속도감 있는 수사 안 하지만 예. 그래도 포렌식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라든지 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할 거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뭉기는 거예요? 아니면 눈치 보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수사를 해봤어야 알겠지만 포렌식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파일을 다 한다고 해서 네. 그게 수사가 일률적으로 속도로 쫙 나가는 건 아니다. 저도 그건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걸 또 분류해가지고 이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누구를 부르고 요거에 대한 추가 자료는 어떻게 요청할 것이고 하는 좀 시간은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아무튼 작년 12월 3일 소위 말하는 내란 발생 이후에 속도가 좀 늦어지면서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더구나 그 중간에 검사도 좀 교체가 됐고요. 네. 예. 그러니까 다시 여쭤보면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소위 명태균의 황금폰을 열어서 어제 우리 정계원 대표의 표현을 비롯 항아리라고 하는데 이따만한 항아리에 네. 뭐 윤석열, 김건희, 또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뭐 잔뜩 들어있을 것 같다. 네. 잘 모르지만 네. 여태까지 풍긴 거 또는 그 사람의 여러 관계로 보면 그거를 검찰이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 같냐? 아니면 그냥 뭉갤 거 저는 같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 소위 말하는 창원지검 검사장과 팀 간의 어떤 약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편이라는 검사장님의 말이 힘을 많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힘을 많이 잃어가는 거고 이런 수사 같은 경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검찰도 그걸 생각하겠죠. 이걸 어느 시점에 오픈해야 좋을까라는 걸 갖고 있고 지금 솔직히 언론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약간 우리 수사하는 팀에서 일부러 조금씩 내보내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면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를 갖다가.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박범계 의원을 얼마 전에 만났죠. 그렇죠. 박범계 의원 만나가지고 남상권 변호사님과 그분이 하는 거 보니까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명태균의 황금폰을 갖다가 잘하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뭐 또 다른 황금폰이 있나 하는 이런 시청자들이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상권 변호사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냈던 폰 3개와 USB 하나에 대해서 과환부를 받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민주당에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자기는 의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대로 수사 안 하면은 여기다 넘겨줘가지고 여기서 오픈하게 하면은 나중에 이게 특검으로 이어질 거고 그럼 현재 수사팀 너희들은 곤란은 면치 못할 것이다. 요게 저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저께네요. 벌써 목요일 날 명태균 씨를 3시간 넘게 만나시고 이거 차를 가지고 갔다 아니요, 고속버스 타고 갔다 고속버스. 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정말 힘든 일인데요. 창원까지요. 네. 명태균 씨는 검찰에 대해서 불신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박관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취지가 뭐냐면 이번에 그 검찰에서는 윤석열 씨를 버리는 것으로 아무리 이제 그쪽에 검사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버리는 것으로 다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올라간 수사 보고서를 다 보고 그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걸 제대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었고 그게 바로 이 12월 3일 날 윤석열 씨에 대한 윤석열 씨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주장도 그렇고 제가 따로 취재한 내용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창원에서 있었던 모든 자료는 다 이미 넘어갔었어요. 수사보고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그 전에 김건희 씨에게까지 다 전달이 됐다고 제가 이제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그다음에 윤석열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자료가 다 이제 올라간 거예요. 명태균이 지금 어떤 식으로 수사가 되고 있고 창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막아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서 더 이상 이건 해결 안 된다. 이거는 비상계엄 원래는 더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 한번 이거 터뜨리고 해보자. 이제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본인이 생각한 거랑 완전히 지금 어긋나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윤석열 씨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멍청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솔직히 자책적으로는 이제 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걸 겉으로는 그렇게 표시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는 이제 자기는 잘했다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제 힘을 쓰고 그런 와중에 검찰에서는 이렇게까지 헛발질하는 이 대통령 더 이상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몰고 데리고 끝까지 보호하고 가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게다가 예전부터 윤석열 씨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특수통 사람들만 챙겼지 나머지 사람들을 챙기지도 않았었는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좋아진 게 도대체 뭐이냐 이제 사실 이제 그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렇죠. 뭐 형사나, 네, 형사나 보관이나 뭐 이런 쪽은 찬밥이라고 여기겠죠. 우리는 계속 찬밥인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그 중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계속 찬밥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대통령은 계속 자기가 챙기던 사람만 계속 챙겨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욕먹어가면서까지 이 조직을 이 사람 때문에 망가뜨려야 되겠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부글부글 다들 끓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12월 3일날 이제 비상계엄 하고 난 다음에 점점 이제 윤석열 씨는 이제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분위기로 가는데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기네들을 좀 믿어주고 검찰의 수사 성과가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검찰의 수사 성과가 나오도록 하려고 하니까 공수처가 잡아가고 뭐가 잡아가고 경찰이 반대하고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너네 못 믿겠다 해가지고 막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우 화가 나 있어요. 막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공수처의 사건을 넘기네 만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과정 중에서 신경전 엄청나게 벌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들은 생각을 했죠. 어차피 공수처든 경찰이든 제대로 못한다. 그냥 우리가 넘겨줄 건 넘겨주고 우리는 확실한 것만 잡자. 우리가 윤석열 잡아봤자 제대로 사실은 이 사람이 응할 것도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김용현이나 이렇게 그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존재감과 수사 능력을 보여주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딜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공수처 그래 니네가 뭐 관할권 가지고 난리치니까 가져가. 대신 우리는 너네들한테 특별히 협조할 생각은 없어. 이제 이게 그들의 사실은 기본 생각이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넘어갔는데 뭐 그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제대로 이제 못하기도 하고 뭐 반대도 부딪히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공수처가 하도 못해가지고 혹은 윤석열 씨가 나는 검찰에서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사건을 다 넘겨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소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피신 조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법원의 영장을 결국에는 연장 영장을 못 받아서 이제 그들이 곤란의 지경에 빠졌잖아요. 이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신무정 검찰총장하고가 이제 엄청나게 둘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다가 신무정 검찰총장에게 원래는 대통령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사실 김주현 민정수석 쪽에서 먼저 제안했지만 이건 안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러면 방법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고검장 회의 같은 걸 해가지고 너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조언을 해줬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심각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예. 아니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민정수석이 그것도 모처럼 부활된 민정수석이 아무리 검찰 출신이라 하더라도 검찰총장과 하면서 구체적인 해법, 뭐 고검장 회의를 열어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조언을 했다면 이 사람도 굉장히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김주현. 네, 일단 뭐 거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거기까지 그 상황이 그날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 고검장인 이 박세현 고검장을 위시해가지고 고검장들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모양새를 갖췄잖아요. 갖췄는데 박세현 씨가 너무 이 PT를 너무 준비를 완벽하게 잘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구속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 의견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한두 명이 거기서 그래도 좀 풀어주고 오히려 좀 법안이 저렇게 헤매고 그러고 있으니 그냥 우리가 오히려 이 수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조사도 한 번도 안 해서 올렸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풀어주고 어차피 대통령 우리한테 협조한다 그랬으니 서로 간에 모양새 좀 갖춰져가지고 해보자 이런 의견도 나오긴 나왔는데 그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묵살을 당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 심우정 총장이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조직을 살려야지 대통령을 살릴 수 없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창원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냥 우리 전부 다 정도로 간다. 우리 그냥 대통령 더 이상 이렇게까지 뭐 구속 기소까지 된 마당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창원지검 수사도 정도로 가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자리를 정확히 이제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 말이 맞죠? 예, 그때 그 이후부터 창원지검 검사장이 손을 거의 놨어요. 그래서 손을 거의 떼기 시작했어요. 정리해보면 이거네요. 명태균 사건이 빵 터지려다가 더 큰 내란 사태가 터졌고, 그렇죠. 내란 사태가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수사 보고서 때문에 일 거라는 추정도 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더 큰 게 터져서 그쪽으로 관심이 다 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는 소위 뭐 그립감이라고 하는 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윤석열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창원지검이 좀 자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왔다.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봐주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윗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 이제 좀 제대로 된 그냥 우리가 좌고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이번에 실력을 보여주자. 윤석열 버리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는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 안 지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포렌식은 하면서 검찰이 포렌식은 하면서 그 중간 과정이 정말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 얼마나 휘둘렸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검찰들도 들볶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볶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가 말을 워낙 이런 말에도 저 말에다 막 사람의 혼을 빼놓으면서 말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검찰들도 되게 이제 힘들어했었었고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들이 조금 오고 갔어요. 이 핸드폰의 행방에 대해서. 근데 정말로 이 명태균 씨 말하는 것처럼 이 핸드폰 어디 있는지 검찰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네가 이거 가져가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그 첫 번째 핸드폰에 대해서는 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네가 그냥 혼자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은 이제 변호사들이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다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들은 공수처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2명 정도의 검사가 옷을 벗을 예정이라고 자기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명태균 씨의 명태균 씨 주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향한 하나의 딜이었던 건데 그 딜이 계속해서 끊어지는 거 막히고 여기서 막히고 그러네요. 그러다 내란이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를 도저히 이제 아무도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다 손절을 해야 되죠. 왜? 혹시라도 명태균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한 동급으로 묶여버리게 되니까 끝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이 사람 버리고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좀 무서워한다면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아예 그냥 그런 거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비상경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냥 손 털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너무너무 이제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럼 나는 할 수 없다. 그냥 내가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하지만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라리 손을 잡고 내 공익 제보 해가지고 나라도 무죄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사실 여기저기다가 이제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노영희 변호사님과의 목요일 오후 만남, 3시간 넘는 만남도 성사된 거고요. 있었었고, 그래서 어쨌든 공익 제보까지 이제 자기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아무도 그걸 덜컹덜컹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질문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이 명태균 씨는 나는 검찰하고는 척을 지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지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검찰하고 척지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검찰한테 뭐 휴대폰 냈다 그랬다가 그 다음 또 다시 검찰하고 싸웠다 그랬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 그 사람이 그동안에 계속 찔렀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급함, 조바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명태균 씨가 생각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명태균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폰 세계, USB 그런 내용이 다음에 어떤 정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에게 어떠한 그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좀 약간 선처도 받고 딜도 받고 하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내란 혐의 탄핵이 끝나면은 조기 대선 갈 거고 조기 대선 이후에는 방향이 이거는 뭐 검찰도 그대로 나갈 것 같고 특검 가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자료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네. 떨어지는 거고 이걸 갖다 여러 군데를 찔러보는데 여기도 지금 반응이 시원찮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거 자부당 가지고 있다가 휴이 조각되겠네 하는 거에 대한 조바심이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막 찔러보는 것 같은데요.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명태균 씨가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자기는 본인이 공익제보자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네. 본인이 공익제보자가 되려면은 나는 실제로 이러한 걸 경험횟수를 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여론이라도 좀 좋게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게 원래 공익제보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 이걸 갖다가 공개할 경우에 나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데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거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사안에 대해서 자꾸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공익제보자가 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조바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그게 오히려 자기 입지를 좁히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검사들이 그 뭐 처음에 이제 이래갖고 당신 핸드폰을 이렇게 좀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말에서 나왔냐면 이거는 이제 솔직히 듣는 제가 보니까 뉘앙스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뭐 검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처음에 명태균 씨가 검찰에 조사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핸드폰 행방을 전혀 얘기 안 했잖아요. USB도 그렇고 모든 자료 행방을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서 검사들이 아마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당신이 그 핸드폰이 진짜 어디 있냐?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자레인지 돌리든 어떻게 하고 전기 태워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또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는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명태균 씨는 이제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뭐 솔직히 딜을 해가지고 자기와 김영선 의원과의 관계에서 공천에 개입하고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은 딱 떨어지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는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재판하면 강경사회라는 게 있죠. 솔직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했으면 재판장도 그런 강경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쪽에서 저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관천 선생님이 명태균 씨를 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뭐 변호인의 관점도 있고 다 여러 관점도 있고 공직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다라고 그렇죠. 그냥 내가 공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명태균 씨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방송도 명태균 씨 사모님이 계속 보셨대요. 그래서 방송 끝난 다음에 또 연락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뭐 답답함 이런 거 그러니까 은혜 가족이니까 부인이니까 특히 더 그러실 텐데 명태균 씨 남편이 굉장히 억울하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 믿을 사람이 없다. 어디 기댈 사람이 없다. 손잡을 사람이 없다. 아마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박 선생님도 한번 창원에 갔다 오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아니 뭐 가족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건 뭐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저는 이 부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배신감이라든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에 어쨌든 그 가족을 먹여 살린 가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크고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한때는 자기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과일 보낸 것도 확인했고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을 위해서 어떤 데는 명태균 씨가 잘했다고 하다가도 어떤 데 또 명태균 씨를 완전히 양아치 만들어버리고 부인이 볼 때는 양아치는 실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렇죠. 이렇게 딱 잡아떼는데 그 사람 명의의 추석 선물, 설 선물도 내가 뜯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솔직히 맞아요. 저도 사진 보니까 일반 과일 바구니는 아니에요.
그 상당히 명품 이런 거, 예, 상당히 그 고가가 네, 일반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보낼 때 아니 처음에 자기는 자기 남편한테 그런 걸 갖다가 높은 사람이 보내니까 정말 우리 남편 정말 괜찮구나, 가장 잘했구나, 이 사람하고 친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런 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남편을 같이 물어뜯어요. 네.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태균 씨를 좀 도와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명태균 씨가 타이밍을 좀 놓쳤고 실기했고 그동안에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그 사람이 밝힐 진실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재판을 하더라도 혹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명태균 씨가 초창기에는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나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딜을 하면 난 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내가 잘못되더라도 우리 식구들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해주기만 하면 난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이제 하고서 이렇게 한번 쳐보고 저렇게 한번 쳐보고 이제 이랬던 건데 그게 사실 자기 만들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순진하지 정치인들 같은 경우 얼마나 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네네. 잘하다가 나중에는 쌩까고 이런 게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읽혀지네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느 날 갑자기 홍준표 얘기를 하는 건 홍준표를 까기 위한 것도 되는데 홍준표 시장에게 당신하고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당신 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오세훈, 그래서 제일 화가 났던 게 바로 김종인, 오세훈, 홍준표 세 명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완전히 생까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종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치적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엄청 많이 도와줬고 네. 김종인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고 자기가 머리에서 내놓은 말인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현인처럼 굴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까지도 오케이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버러지 취급하고 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네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되기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니까 좋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하더니 나중에 와가지고는 내가 언제 너 때문에 했니? 나는 너 모르는 사람인데 너 김한정이가 혼자 알아서 했나 보지 나는 몰라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또 배신감을 느끼고 또 본인이 원래 그 사람하고 하려던 작업이 있었어요. 여론조사에 관련해가지고 기관도 만들고 서울시에서 주는 뭔가 용역도 받고 이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전부 다 약속을 다 어그러진 거예요. 이제 이거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오세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을 너무 크게 느낀 거죠. 거기다가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시장도 사실은 안 될 걸 자기가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기 입장에서 네. 다 도와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와가지고 정말로 뭐 정말 정성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일 터지고 나니까 완전히 쌩까고 자기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 쌩양아치네 사기꾼이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자기를 그렇죠. 모욕하니 완전히 인간적으로 비난했죠.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다. 근데 그래도 김정인 씨는 그렇게까지만 겉에서 한두 번 그냥 말하고 마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오세훈과 홍준표는 아예 고소까지 했잖아요, 자기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진실을 밝혀가지고 저 거짓말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응징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 잡아줘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너 잘못했다 네, 이렇게 할 게 그럼요. 아니라 네. 잡아주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진실을 밝히고 이런 쪽으로 나가면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리고 명태균은 개인인데 그 개인이 이렇게 시대적 흐름도 알고 정치 상황도 다 면밀히 관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언제 적재적소에 다 꺼내고 이러면 진짜 현인이죠. 그것까지는 개인은 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좀 놓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람이 공익제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죠. 선거판이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여론조사 하랬더니 여론 조작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구독과 좋아요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좋아요 없이 그냥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맞습니다. 눌러주시고요. 네, 박관철 선생님.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명태균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소위 말하는 응징, 복수의 심정 이것을 자기를 갖다가 자기를 도와주고 사이가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욕을 하니까 뭐 그런 감정가 있다는 건 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카드를 이러고 내밀잖아요. 뭐 야권에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도 내미는데 저는 또 어떤 보면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명태균 씨가 여태까지 벌어먹고 산 방법이 정치권에 붙어가지고 솔직히 좀 말하는 거강권 역할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 과연 믿을 수 있냐.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우리 사회 정의와 아니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을 제보하겠다는 거냐 여기에서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민주당은 좀 수권 정당으로서의 또 면모도 생각해요. 조국혁신당 그렇죠. 그거보단 조금 그래도 가벼우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등은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에 대한 명태균 씨의 반응은 뭐예요? 이준석 씨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원래 이준석 씨에 대해서는 좀 호감이 많이 있었었고 이준석 씨하고 아섭육이 돼가지고 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는 맞는데 이준석 씨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처럼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자기한테 배척하거나 자기를 고소하거나 자기를 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준석 씨에 대해서는 그나마 더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가장 최근까지도 사실은 이준석 씨하고는 이제 이거를 뭔가 좀 딜을 계속해서 하면서 일을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준석 씨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더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이준석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욕하고 배척하는 상황이 아닌 한은 자기가 함부로 이준석을 먼저 버리거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준석 씨하고 뭐 당대표였을 때 뭔가 자료를 주고받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고 이런 거는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확실히 있고 그다음에 신용환 교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캠프에서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서 소스가 나왔었는지를 자기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면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준석 씨하고 이 명태균 씨의 관계는 어쨌든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관계라서 이번 상황에서도 이준석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사실 많이 보였었죠.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말은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뭐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실은 자기가 정보를 주기만 주고 자료를 선거 도와주고 오는 거는 이제 뭐 금전적인 대가라든가 이런 거 좀 왔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차피 용역비니까 왔는데 이준석 씨와는 서로 정보도 기브 앤 테이크를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하시는 분들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이준석 전 당대표도 당신한테 명사장님이라 그러고 당신도 이준석 씨한테는 크게 저 뭐 반감을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감정이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답변이 그래도 이준석이는 나한테 끝까지 좀 잘해줬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 변호사님 그 말씀은 네. 맞아요. 근데 어떤 구독자 댓글 중에 야 스픽스가 제목 장사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다 까겠다는 결심을 밝혔고 다만 두 번째 우리 썸네일 제목이죠. 이 뜨거운 감자 이 항아리를 누구랑 열지가 그렇죠. 아직 미정인 상태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뜻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어떻게 선출해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계를 책임져 주냐 공당이 이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건 월요일 이후에 조금씩 정리가 될 거고. 네. 어제도 뭐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어떤 기자와 면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진우 씨 얘기가 나오네요. 네. 기자와 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자기는 이제 기자분이 느낀 것은 그거더래요.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그 뭐 보석 석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선뜻 반응은 안 보인다 이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 합니다. 네. 주진우 기자는 몇 분이나 얘기를 했대요? 아니 거기는 제가 변호사 접견이 아니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오래 못했겠죠. 해봤자 접견 10분이죠. 해봤자 10분 정도밖에 네. 안 되거든요. 15분 정도 하잖아요. 그죠? 10분, 9분, 10분 이제 보통 그렇게 10분인데, 하는데 네. 내가 알기로 10분 정도가 이제 맥시멈인데. 그다음에 이거 창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예. 아크릴판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좀 자유롭게 얘기는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제가 메모를 다 해가지고 사실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기 가방 안에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너무 자기가 억울한 내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루루 설명을 이제 해줘요. 그래서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 본인이 주장하는 것하고 강혜경이나 김태현 씨가 주장하는 것하고 서로 다른 내용, 뭐 별별 얘기들을 쭈루룩 이제 다 해주면서 왜 내 말을 하나도 안 믿는지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명태균 씨를 내가 옹호하려거나 변명을 들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종류의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말은 재판에서 그냥 다투시면 되니까 나하고 지금 얘기할 거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잘랐어요. 그 본인이 계속해서 뭐 여론조사 조작은 아니었습니다. 뭐 누가 잘못한 겁니다. 뭐 돈은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길래 그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나도 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내용은 대강 알고 있지만 누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될 것이고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말고 나머지 정말 더 큰 빙산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게 사실은 가장 저는 궁금했었던 것이고 그 건드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 명태균 씨가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자료를 숨기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태도를 확인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 명태균 씨 변호인들은 본인들이 제출한 그 소유권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와서 분석을 다 한 거라서 그것들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가환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가환부 신청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환부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 실제 분석할 수 있는데 분석 안 한 게 있으면은 그거 체크해 가지고 너네 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제한점을 두고 수사를 해? 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거 이외에 사실 이제 본인이 저한테 말했던 그 한 1년 정도 빈다라고 했던 그 포렌식이 잘 안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익제보든 뭐든지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사람 주장이거든요. 뭐 복제폰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두 분께 하여튼 예. 단답형으로 자기는 원래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좀 싫다. 그런데 국힘이나 용산은 더 싫다. OX.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싫다는 건 맞는데 네. 그건 약간 세모를 좀 쳐야 돼요. 세모. 네. 어떤 왜냐하면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주국회신을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언제든지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언제든지 아. 자기가 지금 싫어하는 그 국민의힘의 그 몇몇은 자기의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에 대한 그 그렇죠, 불신이고 그런 속상한 마음이지 국민의힘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 가치나 이런 거 전부 다를 다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쪽 누군가가 네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 알아. 네가 지금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좀 뭔가 도와줄게라고 해서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또 거기서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뭐 누구랑 얘기하고 지금 현재 절박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을 뭐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꼭 도와줘야 되겠다 말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가해자들 자기가 봤을 때 명태균 네. 씨가 봤을 때 가해자들 뭐 윤석열 또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 하여튼 누구누구 등등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까발려서 끝장낸다. OX. 저는 조건이 된다면 오로 봅니다. 네. 조건 그러니까 보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언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둘에 대해서는 특히 홍준표 시장에 대한 거는 남상관 변호사가 더 심해요. 네. 이 명태균 씨보다도. 근데 이제 오세훈 씨에 대한 악감정은 명태균 씨가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과 이 의뢰인이 어떤 식으로 이 콜라보를 이루어가지고 이걸 할지는 잘 모르는데 확실한 건 어쨌든 그 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증거들이 정말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둘에게는 정치적으로 생명이 조금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 전에 이제 포렌식이 월요일쯤 끝난다고 그러는데 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이라는 게 뭔지 전문가로서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핸드폰은 구독자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핸드폰에는 이제 이 핸드폰이 있으면 기존에 이제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문자가 안 지워진 게 있습니다. 안 지워지면 그대로 쫙 빼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워지면은 우리 핸드폰에는 저장 장소가 보통 2개 내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국장님하고 핸드폰을 계속 했잖아요. 네네. 저 카카오나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안 되면 지워버리잖아요. 네. 지워버려도 그게 다시 또 다른 장소에 보관해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꺼내는 거죠. 꺼내는 작업을 우리가 포렌식이라고 꺼내면 하거든요.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주고받은 예, 카톡 내용이 백업됩니다. 예를 들어 복원됩니다. 음성 같은 경우는요. 예, 음성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지금- 음성은 녹음 파일은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는데 녹음 파일 해놨다가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그 지워버렸습니다. 네. 그거는 복원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평소 통화를 자주 녹음하는 사람 또는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를 많이 녹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 민주당에 우리 여성분도 계속 녹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졌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은 김건희 씨의 육성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저는 그 포렌식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미 검찰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망극합니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문제는 다음 월요일부터 조금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구독자들의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서 앞서 마음 하나님이
박관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박현수 서울청장 임명 처리 안 되냐? 이거 내란 세력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지금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란죄를 갖다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의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총경 이상 간부들의 인사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은 행안부 경찰국장이 쥐고 있습니다. 네. 박현수가 경찰국장 하다가 승진해서 이제 서울청장 갔습니다. 그다음에 자기하고 쌍동이라고 불리는 남재일 경찰국장 앉혔거든요. 쌍동이라는 건 경찰대 동기들이죠. 경찰대 동기고 네. 동문이고 이걸 갖다가 지금 박현수를 갖다 박현수는 누구나 알듯이 이상민 키즈라 그럽니다. 네. 이상민 장관한테 소개해가지고 이 정권의 소위 말하는 그 내란 세력들의 발을 담그게 만든 사람입니다. 남재인이라는 사람을. 이상민한테 그 소위 발굴돼서 예. 한꺼번에 세 번,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빠른 그렇죠. 시간에 세 번을 승진한 고속 승진. 박현수를 갖다가 이상민한테 추천한 게 누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큰 공기업 사장인 윤모 씨입니다. 네. 예, 윤모 씨가 소개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인수위까지 들어가고 정말 저도 청와대나 총리실 오래 있어봤지만요 이런 고속 승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이거 이번에 18일 날 행할 때 밝혀내야 되고요. 네. 제가 뭐뭐를 갖다가 자료 요구하고 어떻게 질문하면은 이걸 밝혀내줬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말은 다른 데 흘러나가면 안 되니까 그대로 계속 할게요. 북조본에 총경이상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죠.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뭘 수사하고 있냐면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 난입사건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뭐 유튜버나 정광훈 씨나 이런 그 내란 선동 사건 이걸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서울청장에 아주 자기가 자기 꼬봉 비슷한 사람을 갖다 경찰국장 심어놨는데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총경급 이상의 인사 정보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사는 뭐 할 수 없지만 예. 지금 전광훈이에 대한 내란 선동 사건에 대해서 입건하고 경찰이 드디어 전광훈이도 사법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박현수가 서울경찰청장이 되면서 이게 한꺼번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 뒤집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아주 높다. 자, 농후하고 또 뭐가 있냐. 와. 두 번째는 우리 잘하면 올해 조기 대선 있죠. 네. 조기 대선 있으면은 서울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조기 대선에 대한 어떠한 선거사업 수사를 총괄하는 곳이 수사와 정보를 총괄하는 곳이 서울청입니다. 그 서울청장이 이 사람이 가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할지는 뻔한 거거든요. 자, 법을 안 넘기고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형사들한테 야권 쪽의 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형사들이나 정보 형사들이 맨날 야권 캠프 주위에 빙빙빙 돌겠죠. 네. 이거요. 위축되겠네요. 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위축될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오고 싶으면 못 옵니다. 그렇죠. 정보과 형사들이 어느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은 그 동네에서 다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실은 이게 합법적으로 어떤 그 지휘관이 그거에 어떤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국가 공권력을 함부로 노는 건데 이걸 또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솔직히 꼼수를 씁니다. 네네. 자, 제가 이제 이 말까지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할게요. 저번에 우리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찰이 1000명 동원됐죠. 1000명 동원 1차에 2차 때요. 2차 두 번째. 때, 2차 네네. 그리고 1차 때도 경찰이 다 길을 터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청장이 직대 체제였거든요. 직대 뭐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채모 직대인데 그때 당시에 국힘에서 한남동에 자주 오는 모 다선 국회의원이 그랬대요. 서울청장 정말 저거 안 되겠네. 저 바꿔야 되겠네 저거.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직무 대행을 바꿔야 되겠다. 네, 바꿔야 된다고.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저도 참 듣다 보니까 참 황당했는데 경찰을 제발 정치에 좀 끌어들이지 마라 그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가지고요. 박현수라든가 남재현이 같은 이런 인사를 갖다 해가지고 이거 인사 절차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공직기강에 있어봤기 때문에 치안감, 그다음 치안정감을 승인시키려면은 어떤 추천의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인사검증 동의서는 며칠 내에 내야 되고 이 인사검증 낸 동의서를 가지고 우리나라 18개, 19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53개 자료를 받습니다. 네. 이 자료를 팩스를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 이거 행안에서 밝혀내가지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오다를 좀 받아봤었는데
야 일단 인사검증 그냥 대충 통과시켜. 자료는 나중에 마련해두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인사 절차 위반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18일 날 행안위 한다는데 행안위에서 자료 요구를 철저하게 하고 요거에 대해서 불러내가지고 지금 행안부 장관 직대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혁신처장 직대 있죠. 그다음에 인사정보 검증단 있죠. 다 불러내가지고 철저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 직대 있죠. 당신이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원래 치안감청장은 복수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네. 3배수요. 네. 누구누구를 어떻게 추천했고 그 사람한테 어떤 동의서를 언제 받았고 그다음에 이건 거짓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팩스 그러고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보내면요. 네. 이거 시간 순서를 다 이거 받아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질문. 네. 여기서 지켜야 될 절차를 안 지켰으면 노벨사님 이거는 인사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인사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도 잘 따져보고요.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 이 방송 들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 변호사님 최상목 권한대행. 오늘 근데 진행이 이렇게 막 질문 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박현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픽스가 거의 다룬 적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가버리면 이건 대놓고 대선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지들이 답을 해야죠. 네. 솔직히 서울청장이 딱 마음을 갖다 잘못 먹으면요. 몇십만 표에서 100만 표까지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와.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아까 흔들어 방법 합도록 가르쳤잖아요. 서울시는 31개 경찰서거든요. 경찰서에 서울청 정보관리본부 부장이 있습니다. 경무관이 불러가지고 야 뭐 야당 이런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제 그걸 정보를 받겠죠. 야 누구 뭐 어떻게 한다는데 당신들 정보 수집하라고 뭐 하고 있어. 그럼 이게 하루 그날 바로 서울 31개 경찰서 서장이나 정보장한테 바로 일제가 가고 회의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청 광역수사 마포에 있죠. 네. 그다음에 안보수사대도 있는데 벌써 안보수사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야 뭐 수사를 그렇게 무리하게 해? 아니 정광훈 목사가 종교인인데 말이야. 종교인 수사를 그렇게 무리하게 했어? 한마디만 하면요. 바로 전파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던 거 다 놔버립니다. 수사하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관부터 바꿔버리거든요. 저는 총경급이 제일 그 인사국가 평등도 하고 다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바꿔버립니다. 남재인을 시켜가지고. 다 다른데, 그리고 이제 바뀌는 사람들은 너 입 좀 다물고 있어 하니까 어디 가고 싶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데 보내주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싹 바꿔가지고 수사라에 딱 채우잖아요. 그러면 요번 수사 있잖아요. 솔직히 산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아니, 서부지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제법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계속 구속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친구들이 명예회복하는구나 라고 평가할 만했어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있잖아요. 그 내란 선동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거의 문화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그 수사관부로 싹 바꿔버리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판도가 바뀌어요? 증거 불충분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떨어버리는 거죠. 떨어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 때는 저쪽에 유리하게 우리가 경찰권 행사를 갖다가 여당이 유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맨날 이제 형사들은 어떻습니까? 외근하는 형사, 정보 형사나 수사 형사들은 야당 각 구마다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선거사무실. 네. 거기만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그리고 광수대 캐비넷에 있는 것 좀 꺼내는 친구들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떡합니까? 누가 그 말 안 들으면은 그 각 경찰서에 실은 이 바닥 정보는 경찰이 제일 많거든요. 가가지고 야, 너 요번에 노원구 총괄 당신 뭐 옛날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선거비용도 얻어쓰고 한 그런 게 있나? 그거 지금 위에서 뭐 수사하는 것 같아가 면은 어떡합니까? 손 딱 놔버립니다. 네, 바짝 쫄죠. 예, 그러면은 그 좌우하는 거 이거 아이, 아닙니다. 나쁜 놈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 변호사님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도 그렇고 또 내란 특검도 그렇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데 서울경찰청장 임명은 해버리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말로 얘기하면 서울경찰청장이 중요합니까? 행안부 장관이 중요합니까? 행안부 장관 직대예요. 국방부 장관도 직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군대 가면 다 직대예요. 전부 직대예요. 네, 국방부 장관도 직대인데 왜 서울경찰청장만 서둘러 임명하느냐? 최상목은 뭐냐? 이거에 구복적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경찰청장 지금 직대 아닙니까? 네. 전국의 치안 안전시키려면 경찰청장부터 먼저 해야죠. 그렇죠. 그건 빼놓고
서울만 딱 해가지고 딱 박아가지고 서울에다가 박연수 자기 이상민이 꼬봉 안 치고 네. 박연수 꼬봉인 남재현이는 경찰국장 안 쳐가지고 네. 전국 총경의 인사를 주무르게 만들고 맞아요. 솔직히 전국 총경들이 왜 얘한테 꼼짝 못하는 줄 아십니까? 네. 총경들 다 서장을 나오고 싶어요. 경찰서장을요. 아니 서울청장 나가고 싶은데 서울청장이 몇 명 안 되니까. 예전에는 1대1이었어요. 총경이. 그러니까 총경이 참모를 하고 뭐 기동대장 이런 거 하고 서장하고 1대1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역전대가 4대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장을 갖다가 예전에 참모 한 번, 서장 한 번, 참모 서장 한 번 했는데 참모 한 번, 서장 한 번이 못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모 3번, 4번 해요. 또 어떤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도 서장 갔다가 여기도 서장 갔다가 이게 챙겨먹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무르는 게 누굽니까? 남재현이가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참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우리 내 먹던 우물에 침 뱉으면 되냐 하는데 아니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화시키는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우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네. 경찰 분위기를요. 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그 서울경찰청장을 최상목이 임명했다는 건 최상목은 여전히 용산 윤석열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점점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씨가 원래 이렇게까지 그 용감한 사람이 아닐까. 이건 나쁜 의미로 용감한 네. 사람이 아니라 되게 네, 쫄보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보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그렇게 선택적 임명이라든가 선택적 인사라든가 이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나면 자기가 창피스러운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 약간 그걸 되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아예 그런 것도 없이 너무 편안하게 너무 뻔뻔하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왜곡돼서 아주 편파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저 무슨 어디 학교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기 싫은데 예. 이렇게 주변에 서울 법대 파리학번들이 너무 많아요. 최상목이가 파리학번, 원희룡, 조국, 뭐 나경원, 예. 김남근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멀쩡하고 국민들을 그렇죠. 좀 생각하려고 그러고 국민의 눈치라도 보는데 실명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원희룡, 나경원, 최상목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고. 네. 제가 보기로는 그 최상목 대행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노련사님, 국장님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금융비서관을 했거든요. 네. 청와대에서. 그 사건이 딱 터지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미래재단 네. 있을 때는 엄청 충성을 다했대요. 근데 딱 터지니까 어떡합니까? 바다 비슷하게 해갖고 나 살자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모금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갖다가 딱 해주고 자기 이익을 찾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지금 왜 저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가로로 2번 접어가지고 넣었다 넣었다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래요. 이 양반이 1급 회의를 소집했잖아요.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을 또 토의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란에서 중요행위 가담자가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보수가 정권을 계속 못 잡으면은 본인도 지금 본인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무리를 하는데요. 이거 무리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중요인뭐 종사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소위 윤석열 등이 박근혜를 수사할 때 최상목이 윤석열 검찰의 빨대 역할을 해줬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졌고 윤석열은 자기가 법대 선배이기도 하지만 귀여우니까 그렇게 와서 뭐 얘기해주면 상모가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영전도 시켜주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근데 살려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면 최상목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서울경찰청 정장 임명은 이해가 안 돼요. 최상목은 2번 살려준 거예요. 윤석열이 2번 살려준 거예요. 처음에 미래재단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위증죄로 사실은 이제 걸릴 뻔한 거를 자기가 기소를 안 해주고 놔줬고 그다음에 특검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진 책임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 무시해주고 이 사람을 싹 빼줬잖아요. 네. 그때 한번 엄청나게 크게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뭐 인사권자는 아니었으니까 불기소로 살려주면서 이 사람 아예 잡아들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살려주면서 너 야인으로 가서 잘 살아라 하고 학교 보내주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전과도 생기지 않도록 이게 경력 관리를 잘 해줬잖아요. 그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맙죠. 최상호 입장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2023년 12월인가 자기를
우리나라에 이 2인자를 만들어준 거야. 국무총리 다음에 자기를 2인자를 만들어준 거야. 그렇죠. 자기를. 그 전에 경제수석 시켰어요. 그 전에 경제수석 시켜주고. 그리고 인수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총괄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뭘 한 줄 아십니까, 국장님? 인수위 때 그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나라 금융기관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회장들 있잖아요. 네. 전부 다 세팅 다 해요.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봤어요. 저도 일 도와주면서 예전에 인수위 나가 있을 그래서 때. 그 F4라고 불리우는 그 금융과 관련된 그 4명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럼요.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호사를 사실은 누린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해줬냐? 윤석열이 해준 거죠. 게다가 세 번째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이제는 아예 자기를 대통령처럼 만들어줬네. 그렇잖아요. 만들어 주려고 만든 건 비상계엄 아니지만. 물론 네. 원했던 건 아니겠지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이제 너 대통령들이도 한번 해봐 이거 시켜준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렇죠. 내란치 저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신문총리님도 대통령 한번 해보시고 다 한 번씩 해본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3번이나 자기를 완전히 하늘로 이렇게 높이 올려준 거예요. 말하자면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 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헌재가 이제 헌법재판관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예. 결정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이것도 최상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쯤 되면? 최상목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 최상목 씨라고 그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네.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뭐 국가의 치안 안정과 뭘 안정을 위해서 한다 그래 뭐 이걸 갖다 서울경찰청장을 임명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일 안정을 가져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예요. 헌재. 헌법재판소는 지금 저 국회 청문회까지 통과한 사람을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그래요. 법원사님 잘 아시겠지만 형법에 보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뭐뭐뭐 형에 처한다 되지 처해야 한다 되지 않았어요. 한다 자체가 의무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런 말장난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거는 자기 말을 자기 수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통한테 배운 게 뭐냐면은 자기 말을 자기가 착각하는 거에 빠진 그건 배운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보를 반복하고 있는 건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또 우리 박 선생님 도움 말씀을 통해서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어쩌면 중요한 국면에서는 경찰청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금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딴 데서 여기서 우리 스픽스에서 네, 잘 모르니까 네, 처음이죠. 지금 서울경찰청 플러스 국수본 플러스 이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알력 다툼이 사실은 되게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국수본부장이 이제 내년 3월에 끝나잖아요. 내년 3월에 끝나면은 그 국수본부장을 다음에 누가 앉히겠습니까? 남재현이하고 넘버 2인 서울청장이 앉히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경찰 역사상 서울경찰청이 생긴 이후에 서울경찰청장이 없어가지고 이제 차장이 직대를 하잖아요. 네. 다음 서울경찰청장을 임명할 때요. 지금 승진 애정자를 갖다가 지금 요번에 임명한 거 보니까 서울경찰청장 직대 치안감 누구 임명했다고요. 그렇죠. 그래 임명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치안정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주로 누가 하냐면은 자 7명 중에서 서울청장이 마침 사고로 물러났다 6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뽑아가지고 하고 여기 빈자리를 갖다가 다음 승진자를 시켜서 채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경찰청장 티오가 치안정감 티오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 초과 치안정감 지금 정원을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은 못 하는데 서울 치안정감 정원이 꽉 차 있는 여기다가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를 또 뽑아놓은 거예요. 이건 인사규정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규정 위반인 거는 알겠고 그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냐고 지금 가장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서울청 광역수사단이에요. 거기가 뭐 금융수사대, 반부패수사대, 공공수사대, 안보수사대 다 있거든요. 네. 그다음 차기에 이제 선거를 하면 그 수사대 광역수사단에서 모든 선거사범 수사를 다 합니다. 그게 뭐가 발족하냐면은 선거사범 특별수사단이 발족합니다. 그럼 거기에 차려지거든요. 거기에 차려지는데 그걸 지금 박현수가 지휘를 하고 있어요. 네. 박현수는 내란죄에 동조한 사람이에요.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밑에서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밑에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는 경비국장하고 전화 몇 번 해가지고 또 이상민 장관하고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영등포 서장은 체포조를 갖다 만들어갖고 명단까지 내줬지 않습니까? 그 영등포 서장하고 또 몇 번을 통화했어요. 이 내란죄 수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검찰이 예. 김성훈 경호처장이랑 뭐 이광우랑 뭐 몇 명 그 3명 그러니까요. 계속 영장 지금 발부를 안 해주고 오히려 반려시키고 증거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제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 우회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예. 비아폰 압수수색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알고 봤더니 또 많은 것들이 좀 사라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역학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이제 원래는 자기들이 계속 막아줬잖아요. 그래갖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법리 저런 법리 따지고 막아줬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이 참 안 좋게 돌았거든 최근에요. 당연하죠. 검찰이 증거인멸을 갖다가 같이 동조한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런 거예요. 국수본에서 자꾸 저래 오는데 경찰 너희들 뭐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요번에 인사를 싹 해가지고 물갈해버리면은 경찰에서 더 이상 영장 청구를 안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성훈이가 비아폰 증거인멸 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분들 알고 있는데 김성훈이하고 윤 대통령하고 이틀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통화하고, 예. 머리 이거 할 때 뭐 합니까? 옆에서 다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솔직히 제가 대통령 뭐라 하겠습니까? 야, 그거 언제까지 지웠어? 아, 예, 뭐 한 4월 달까지는 자동 삭제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빨리 돼야 되는데, 야, 언제까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통신특혜. 아, 이거 성대모사하면 짱인데 이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긴 시간 동안 예, 뭐 이야기하면 예. 그런 얘기 하겠죠. 자기 사건 암장하고. 야, 저번에 그 내가 뭐 해놨던 거 이거 있지? 이거 다 치웠지? 그러면 아, 그건 안 치웠는데 이제 뭐 하는데 빨리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와갖고는 아, 그거 치웠습니다. 이게 우리 상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이 지금 검사였잖아요. 그거를 검찰들이 도와줬단 말이죠. 네. 그게 가장 문제라는 실은 거죠.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말은 나와요. 그날 왜 그 검사장 회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자주 섞인 말이 그런 이야기 했대요. 검찰이 김성훈이하고 이광우 구속영장 발려한 것만 해도 우리가 윤석열한테 할 건 다 했다. 할 건 다 한 거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원래 딜을 그렇게 쳤었죠. 아니, 처음에 딜을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할 때 예. 김건희는 놔둬라. 그리고 김건희를 경호해야 되니까 김성훈이랑 이광우랑 김신이랑 3명은 놔둬라. 예. 그래서 하루 이틀은 놔두는 것 정도로 이제 공수처에서는 원래 생각을 처음에 했었었고 왜냐하면 집행이 중요했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이제 서로 이제 고민들을 하다가 이 공수처에서 일을 못하고 검찰에 넘어가니까 우리 이제 검찰이 조금 더 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임명해 준 사람인데 충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저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장 발려해주고 뭐 해주고 김상원이 그냥 최대한 끌을 수 있는 데까지 끌어주고 경찰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경찰 계속 빠꾸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리고 원래는 마지막으로 불구속 예. 석방 구속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 여기까지 요청했는데 그거 하나만 안 들어준 거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떠냐면 집회 관리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전에 11월 13일이 전태일을 해서 기일이어가지고 노동자 대회를 크게 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시내에 진압복 입혀가지고 쫙 깔았습니다. 그렇죠. 해보자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막 체포도 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내란 나니까 이제 한둘 날라갔잖아요. 서울청장 날라가고 본청장 경찰청장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청 차장이 예. 회의를 소집하면서 야 집회에 끼지 마라 니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집회 관리를 해라라고 지시하면요 전국이 다 그렇게 가요. 그래요. 일사불란해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화상회의를 다 하거든요. 네. 각 지방청장 화상회의를 하면요. 요구한 게 뭔지 예. 딱 알잖아요. 그렇죠. 건드리지 마 집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 그거 우리 옥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거 눈치 못 채면요 총경징은 못 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런 집회 같은 걸 하게 되면요. 보수들이 하는 집회가 있고 진보들이 하는 집회가 있잖아요. 경찰이 진보들이 하는 집회만 가서 막 때려잡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이상한 정권 사람들이에요. 시기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잡아가고 근데 난리 치는데 집회만이 아니라 박사님 말씀하신 거 선거 선거 국면에 개입해 예.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맞아요. 이거 정말 감당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합법적인 게 약간 편법이죠. 편법이기 때문에 정말 불법의 어떤 그걸 잡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예. 우리가 공권력이 전부 다 뭐 AI처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량을 갖다가 잘못 활용하면요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정보경찰이라는 정보경찰이 수집하는 게 치안 정보예요. 치안 정보가 뭐냐? 법에 없어요. 그냥 그렇죠. 예. 자기들이 다니면 치안 정보예요. 오히려 범죄 정보는 돌아도 안 봐요. 이거를 수집, 작성, 배포 이게 수사까지 다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일이거든요. 수사경찰이, 그러면 그 수집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입소문도 내요. 그럼요. 자기네가 아유, 소문을 네. 만들어내죠 사실은. 그렇죠. 아니 솔직히 정보를 만들어내 가지고요. 자 여기 이제 어느 지역구에 이번에 야당 지지율이 엄청 높아요.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내사나 수사를 시작해버려요. 착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언론에 흘리면 되죠. 우리 언론에 흘리고 나중에 어떡합니까? 증거불충분 혐의 없으면 되거든요. 네. 그거 저 옛날에 다 많이 써먹던 수법인데. 아니 옛날에 논두렁식에도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저 부인 그러니까요. 김경숙 씨 뭐 인도 가서 뭐 인도가 어쩌고 타지만 그것도 다 지금 다 위험해요. 그래요. 그동안 굉장히 모욕 주고 조롱하고 샤넬 옷이 어쩌고 예. 저쩌고 그러니까 뭐든지 막 하더니만. 그러니까 그런 거 언론 플레이 얼마든지 하면 또 받아줄 언론도 엄청 많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그런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도층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이 그렇죠.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도층이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다는데 벌써 수사에 착수했다는데 정말 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요. 그렇지. 그게 바뀌는 표심이 엄청나요. 그리고 정보 경찰들이 네. 돌아다니면서 위아래 양옆에 그냥 막 아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 포진해가지고 맞아요. 쫙 소문 그렇죠. 내버리게 되면 아무도 그거를 비난하거나 거기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걸 못하는 거죠. 하나의 사건 가지고 10표지만 10표 곱하기 10이면 100이고 또 곱하면 1000이고 만이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서울시에 31개 경찰서잖아요. 정보 경사들이 각 경찰서에 작아도 10명 이상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야야 요뭐 야당 요번에 야권 후보 누구는 야 내가 들어보니까 말이야 이렇더라면은 그렇죠. 얘가 정보 경찰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말을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알아들어요. 그것은 이제 골수 양쪽으로 완전히 이제 뭐 나는 나는 보수 진보가 딱 갈라진 사람 모르는데 중도층 사람들은 또 집에 와서 저 식구들한테 밥 먹으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뭐 저 김 형사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김 형사가 그 사람 원래 정부에 능한 사람 아니야? 야 저 후보 저거 이런 짓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정사실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스픽스를 통해서 확인하신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굳이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켜가면서 서울경찰청장 그것도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내정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같이 막아야 되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저희도 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감사한 마음을 조금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스픽스 130만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픽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그렇고 박관천 선생님도 그렇고 많이 노력해서요. 또 알찬 정보로 다음 주에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